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19회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19회 기출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더니요. 예전에 비해서 더 달라진 패턴들은 별로 없었다. 즉 기출문제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충분히 19회 문제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가 19회, 18회, 17회 이러한 기출문제를 잘 활용하면 아마 20회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19회 기출문제 풀이는 20회를 준비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징검다리가 될 수 있고 나침반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끝난 시험이야가 아니라 이것이 또 하나의 공부를 위한 뭐다? 예비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1번부터 25번까지 지역사회복지론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19회 기출문제 자체가요.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그 중에 달라진 부분을 설명하라 그러면 포플의 실천 모델이 그동안 안 나왔었거든요. 여기 보면 이 포플은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인데 이번에 포플의 실천 모델이 나왔었다라는 것과 주민조직이 나왔었다라는 것이 약간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다른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회 합격을 위해서는 1장의 지역사회에 관한 이론들을 우리가 충실히 공부하고 4장, 5장의 다양한 이론들이 있죠. 우리가 이미 이론 시간에 배웠던 4장, 5장의 내용 이러한 부분들을 보충해 나가고 꾸준하게 무조건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2015년에 이름이 바뀌었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아니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도요.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이 문제들은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의 패턴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면 이게 시도는 의무 설치예요. 그러나 시군구는 필요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출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시도, 시군구에 의무 설치해야 된다. 아니죠. 시도는 의무 설치이지만 시군구는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떤 단체예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단체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되어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자, 19회 출제 문항 및 키워드를 살펴보면요. 1장에 기능적 공동체, 더넴의 지역사회 유형에 대해서 나왔었고 3장에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와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가 나왔는데 이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와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는요. 우리가 19회 기출문제 다른 과목들을 보면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는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나왔었고 정책론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부하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만을 마스터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다.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이고 그리고 정책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도 마찬가지 행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정책에 다 중복되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장 하나를 공부함이 3장을 마스터하는 것이 아니라 몇 과목을 마스터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4장에 지역사회복지 관련 이론들 나오고 있습니다. 5장에 웨일과 갬블의 실천 모델과 이번에 포플의 실천 모델, 포플은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포플의 실천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사정 유형이 나왔었고 9장에 사회적 자본의 특징, 인적 자본이라 그러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들을 얘기하는데 사회적 자본은 우리가 관계,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의 특징 이퀄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 조직이 나왔어요. 주민 조직이 나왔었다라는 게 약간 특징이다라는 거. 자원 개발 및 동원에 의해 옹호 활동의 전술. 옹호는 어때요? 우리가 지역사회 행동 모델에서 옹호 활동 전술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인파워먼트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주요 내용.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예를 들어서 4년에 한 번 수립된다.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과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요. 시군구는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10인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을 우리가 앞으로 꼼꼼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매 시험마다 한 문제 이상 반복돼서 출제되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11장에는 지방분권의 단점입니다. 지방분권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995년부터 지자체 단체장을 우리가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분권은 1995년을 계기로 해서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의 변천 과정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패러다임이라 그러면 사회복지 서비스원 사회 서비스원이 2019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가 2021년이죠. 2020년에 이미 11개 시도, 17개 시도 중에서 11개 시도가 사회 서비스원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사회복지관도요. 우리가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관은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해 두면 한 문제, 두 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요즘 또 특징이 뭐냐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라 그러면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시험에 나오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아른스테인의 주민 참여 수준 지역사회 복지 운동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른스테인의 주민 참여 수준은 주민이 얼마나 마을의 어떤 정책 결정에서 관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8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이 8단계에 따라서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어떤 문제들을 스스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는가 하면 맨 밑에 조작 단계는 주민의 영향력은 거의 제로인 공공에서 전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접근하는 이러한 조작 단계에 이르기까지 8단계가 있는데요. 이 8단계를 암기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8단계의 그 설명 자체도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론을 통해서 저와 같이 공부하셨잖아요. 제가 이 아른스테인의 주민 참여 수준이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래도 답을 찾을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이번 기출문제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기대되나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더 탄탄하게 한다라는 개념으로 같이 한번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기능적 공동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능적 공동체. 로스는요. 여기다 적을까요? 로스는 두 가지로 지역사회를 나눕니다. 뭐로 나누죠? 기능적 지역사회와 지리적 지역사회로 나옵니다. 이 지리적은 어떤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기능적이라고 할 때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의 관심사나 공동의 생각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기능적 지역사회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기능적 공동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멤버십의 뭐가?
공동체가 나왔죠. 외국인 근로자의 공동체 사례가 포함된다. 가상 공동체. 사회문화적 동질성도 공동체와 같은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기억에서 리을까지 모두 다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능적 공동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률 83%. 19회, 18회, 17회, 16회 등 상당히 다수의 문항에서 지역사회 개념 등을 묻는 문항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관련 이론과 내용의 연결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다원주의.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여기에서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되죠? 맞아요. 생태이론. 환경은 생태계잖아요. 그래서 생태이론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 내 갈등의 변화를 원동, 이 갈등을 뭘로 연결하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있죠. 뭐예요? 네, 갈등이론. 갈등이론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사회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는 지역사회 문제를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특정 집단에 의해서 규정되어진다라고 본다. 맞습니다. 요거 시험에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주의 이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죠. 사회구성주의는 뭐냐면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회구성주의는 주관적인 것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주관성을 상당히 중요시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를 우리가 주장하는 그러한 관점이 사회 구성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떤 걸 얘기해요? 비규칙성. 비규칙성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어떤 규칙, 그동안은 모더니즘 한 것은 규칙에 의한 것을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규칙에서 벗어나서 한쪽은 빨간색 운동화고 한쪽은 파란색 운동화를 신는 것이 이제까지는 규칙이 아니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는 이것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것도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번 객관성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것을 인정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구성주의는 최근에 시험에 자주 언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더 집중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고요. 지역사회 구성 부분들의 조화와 협력으로 발전된다. 자, 구성하면 어떤 것이 되죠? 구조 기능주의. 구조 기능주의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톱니바퀴가 잘 맞물린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구성 부분들이 조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이론은 구조 기능주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내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권력이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네, 엘리트주의죠. 이 엘리트주의에 상반되는 특정한 엘리트가 아니라 다수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어진다. 다원주의죠. 다원주의. 그래서 다원주의도 비교하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률이요. 다소 떨어졌네요. 그죠? 31%. 1번을 오히려 더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것은 생태이론입니다. 생태이론.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 이론은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관성을 강조하고 비규칙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 키워드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문제들이 어떻게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론들이요. 18회에 2문제, 17회, 16회에서도 15회에서도 각 회마다 2문제 이상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실천론이라든지 행정론, 정책론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역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정부 주도적 지역사회 개발이다. 1970년대 정부에서 새마을운동을 하자라고 먼저 정부에서 계획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지역사회에다가 전파하는 이러한 모형을 뭐라 그러냐면 정책론에서는 동원 모형이라고 합니다. 동원 모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 서비스를 촉진시킨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관은 언제 만들어져요? 사회복지관은 1983년에 만들어지고요. 1983년에 만들어지고 1989년에 영세 아파트 단지 내에 복지관 설립을 법제화합니다. 의무화합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복지관이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83년에 복지관이 설립이 되고 89년에는 영세 아파트, 임대 아파트 내에서 복지관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법제화되면서 89년이기 때문에 이제 90년대에 가장 많은 복지관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효과를 제고하고자 읍면동의 복지 허브화를 추진합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2016년에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추천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언제? 2016년 읍면동의 복지 허브화를 추진한다.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로 대체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단어가 여기 다르죠?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 적어볼까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즉 수정이 되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2014년 사회보장 급여법으로 바뀌면서 이 내용이 이쪽으로 다시 삽입이 돼요. 여기에서 사회보장이라는 급여법, 법명이 사회보장으로 가면서 명칭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014년 법이 바뀌면서 2015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사업을 촉진시켰다 그랬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언제 만들어지죠? 1999년 9월 7일에 만들어지는데 쭉 넘겨서요. 2015년에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 되는 거예요?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로 해서 그 이전에는 1999년 9월 7일 날 만들어져서 2015년 이전까지는 통합형 급여였다라고 치면 2015년 법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해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나누어지면서 맞춤형 제도로 바뀌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어요? 정책이나 법에서 같이 연동되어져서 나올 수 있죠. 본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왜? 시군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바뀝니다. 언제요? 2015년. 2014년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면서 2015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대체되었다. 정답률 60%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 발달. 이 문제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의 발달에도 놓을 수 있지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 부분에도 연동시킬 수가 있겠죠. 4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 그러면 우리가 연동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적 자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물적 자본도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 자본도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 자, 그래서 인적 자본, 물적 자본, 사회적 자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인적 자본은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지식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저보다 젊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인적 자본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교수님은 자격증도 많은 것 같고 학위도 박사고 예를 들어서 지식도 풍부하니 교수님의 인적 자본이 훨씬 높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보다 아까도 말했듯이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인적 자본이 좋아요? 그래도 힘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 인적 자본이 좋겠습니까? 나이로 보면 저보다 나이가 적은 20대, 30대 바로 여러분들이 인적 자본이 훨씬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적 자본이 높을 수도 있고 바로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이 높을 수도 있겠죠. 물적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이나 자산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물적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이 튼튼하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력, 네트워크가 잘 다져졌다라는 것이죠. 네트워크가 잘 다져진 그 자체가 나한테는 뭐가 되냐? 말 그대로 자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과 무관하다? 아닙니다. 사회적 자본이 잘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가 있겠죠? 내가 관계,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와서 이 문제 좀 해결해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와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무관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나머지 보기 같이 읽어볼까요?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전제가 된다. 맞습니다. 네트워크, 관계, 이거는 사회적 자본과 거의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의 집합적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집합적 자산, 네트워크. 지역사회는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 아닌가요? 그래서 집합적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한 번 형성된 후에도 소멸될 수 있다. 여러분들 어때요? 관계 네트워크라는 것은 10년 전엔 너무 친했던 사람이 지금은 어때요? 소원해서 만나거나 연락도 안 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10년 전에는 그렇게 뭐 친하지도 않고 아예 모르고 지냈던 사람이 지금은 내 가장 옆에서 나와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네트워크라는 것은 한번 형성되면 끝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뢰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다. 신뢰성이 있어야지요. 여러분들 신뢰하면 사회복지조사론에서 우리는 뭐라고 했죠? 신뢰도 하면 신뢰도는 일관성이라는 것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관성, 일괄성 어때요?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 저의 성향이 계속 바뀌면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는데 이런 거죠. 어떨 때는요 아주 꼼꼼하게 강의해 주시는데 어떨 때는 너무 대충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신뢰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뭐든지 항상 일관성이 있을 때 우리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는 어디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답률 92%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답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이익은 지역사회에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네트워크 기술에 관한 문제 19회, 18회, 17회, 15회 두 문제, 14회, 13회 이렇게 자주 출제되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웨일과 갬블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형에 대한 문제들을 찾을 때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로스만을 이미 공부했죠. 로스만에서는 3가지 모형으로 만듭니다. 개발 모델, 계획 모델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행동 모형이 있습니다. 개발은 뭐죠? 우리가 주민의 조력을 통해서 주민들을 조력하여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고, 계획은 전문가로서 프로그램, 행동은 뭐예요? 액션을 취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 지문에서 바로 어느 것이 답일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지문이 크게 개발 모델인지 계획 모델인지 행동 모델인지를 먼저 찾고
이 지문이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찾으면 정답을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가장 가까운 지역사회에 초점. 이미 여기에서는 답이 나와 있긴 해요. 가까운 지역사회를 우리가 한자어로 하면 뭐예요? 근린 지역사회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1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이 지문이 없다라고 치면 조직화를 위한 구성원의 능력 개발, 구성원의 능력, 역량을 개발해주고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조직과 촉진과 교육과 교육자, 코치 등에 있다. 이거는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구성원들의 능력을 개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개발 모형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봅시다. 근린 지역사회 조직 모델은 개발인데 이걸 모른다라고 칩시다. 혹시 프로그램 개발 모형은 뭐예요? 이거는 계획이죠. 계획에 보면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행동, 연합, 운동 모델은 뭐예요? 이 네 가지는 지역사회 행동 모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도 아니고 행동도 아닌, 그래서 정답은 근린 지역사회 조직 모형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가까운 지역사회라는 곳에 지문에 답의 힌트가 거의 50% 이상 제시됐지만 이 지문이 없더라도 조직화를 위한 구성원의 능력 개발이라는 단어에서 이거는 로스만이 얘기하고 있는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 해당되는구나. 이 중에서 프로그램 개발은 계획 모델이고 정치사회 행동, 연합모형, 운동 모형은 지역사회 행동 모형이니 정답은 1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나가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쉬운 문제는 바로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이 단계를 거침으로 인해서 정답을 찾을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이번 지문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83%가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웨일과 갬블은요 8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근린, 지역사회, 조직모델과 기능적. 근린은 뭘? 지리적, 행정적으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기능적은 공동체, 이렇게 공동의 관심사를 두고 나눈 것이고, 지역사회 경제 개발 모델과 사회 계획과 프로그램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로스만에 의한 지역사회 계획 모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사회행동, 연합모델, 운동모델은 로스만이 얘기하고 있는 행동 모델이다. 지역사회 행동 모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일과 갬블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18회, 17회, 16회, 15회, 13회 등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출제되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넴입니다. 더넴의 지역사회 유형 구분과 예시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더넴은 우리가 1장에서 학습한 내용인데요. 더넴은 4가지, 지역사회 유형을요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인구의 크기, 산업구조 및 경제적 기반, 행정구역,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 이렇게 4가지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넴은 인구의 크기나 경제적 기반, 행정구역, 사회적 특수성,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있다라는 이 부분만 알고 있어도 정답은 3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구의 크기는요 대도시, 중소도시로 나눕니다. 이 지문과 보기,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야 됩니다. 인구의 크기는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로 나눈다. 경제 기반은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농촌, 어촌, 산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산업단지도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행정구역은 시도, 시군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은 쪽박촌, 그리고 외국인 밀집지역, 예를 들어서 차이나타운 등 이렇게 나누는 것을 사회적 특수성에 의한 구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1%가 정답을 찾았고요. 더넴의 지역사회 유형화를 기준으로 인구의 크기에 따른 기준, 경제적 기반에 따른 기준, 정부의 행정구역에 따른 기준, 끝으로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에 따른 기준이 있다. 이렇게 요 4가지를 단순히 기억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19회 지역사회의 개념을 묻는 문항은 19, 18, 17, 16, 15, 13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장 중에서
버넴이 나왔지만 그 외에 우리가 암기해야 될 많은 학자들이 있었죠. 그 뭐 로스라든지 펠린이라든지 이러한 학자들도 우리가 더불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7번입니다.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홀하우스는 빈민의 도덕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홀하우스는 빈민의 도덕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홀하우스는 어디죠? 미국이에요. 미국의 인보관이 어디에서? 홀하우스, 시카고 홀하우스에 설립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문 자체가 틀리진 않았으나 지금 문제가 뭐예요?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였어요. 영국의. 그래서 잘못된 것이죠. 왜?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2번, 우회 방문단은 기존 사회 질서를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회 방문원은 기존의 지역사회, 우회 방문원은 어디에서 나오죠? 여러분들 COS, 즉 자선 조직협회에서 나오는 거죠. 우회 방문원은 자선 조직협회에서 우회 방문원, 자산 조사를 위해서 우회 방문원을 뒀는데, 기존의 사회 질서를 비판하는 개혁, 사회의 질서를 비판한 것은 어디죠? 인보관이잖아요. 그러니 우회 방문원과 뒤에 내용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인보관 이념은 우회 방문단 활동이 기본이 되었다. 이것도 잘못되었죠. 우회 방문원 활동은 어디에서 되었다 그랬죠? 위에 2번 지문과 연동해서 자선조직협회 COS에서 이미 만들어졌고, COS가 먼저 구성되었고 그 이후에 인보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설명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번, 1960년대 존슨 행정부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계획을 단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미국은 1960년대 뭘 하죠?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표적인 어떠한 활동들을 하죠? 헤드스타트, 맞죠? 헤드스타트.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헤드스타트였고, 그 교육의 기회를 주는 궁극적인 원인은 뭐예요? 얘가 교육을 받으면 직장을 구할 것이고, 그러면 빈민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빈민촌이 없어지겠다라는 그런 계획하에서 실시된 거죠. 그래서 지문 4번도 옳은 지문이긴 합니다. 옳은 지문이긴 하지만 문제 자체가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이기 때문에 4번은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틀린 겁니다. 지문 자체 1번과 4번은 지문 자체는 맞으나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5번, 1980년대 그리피스 보고서는 복지 주체의 다원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습니다. 1980년대 그리피스 보고서는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복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보고서입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가 영국의 그 보고서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시본 보고서, 그리고 하버트 보고서, 그 다음에 바클레이 보고서. 기억나시나요? 시본 보고서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68년, 하버트가 1971년, 바클레이가 1982년에 만들어집니다. 자, 시본 보고서는 여기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공식 조직이 필요하다. 비공식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 비공식 조직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시점이 되기 때문에 시본 보고서 두 글자라 그랬죠. 하버트 보고서는 비공식 조직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세 글자 1971년 하버트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시작. 비공식 조직이 필요하다. 비공식 조직이 필요하다. 비공식 조직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엔 바클레이 보고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중재하는 거죠. 비공식 조직과 공식 조직이 모두 중요하다. 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바클레이 보고서입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1980년대
그리피스 보고서입니다. 이 그리피스 보고서에서는 복지 주체의 다원화를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예요? 지방분권,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리피스 보고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률 61%에 가까운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하우스는 미국 시카고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4번에 1961년 존슨 행정 빈곤과의 전쟁은 미국의 역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지역사회 보호 관련 보고서는요 17, 16, 15 등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글자 수로 암기하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했죠. 시본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그 다음 바클레이 보고서, 그 다음에 1980년대 지금 우리 문제에 나왔었던 그린피스 보고서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공식 사회복지 조직과 주민 조직이 나옵니다. 주민 조직을 4가지 차원에서 비교 제시한다 그러면 다음에서 옳은 것은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복지 조직을 보면 공식적인 사회복지 조직이 있고 주민들에 의해서 조직되는 주민 조직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보면 자 목표입니다. 자 목표에서 공식 사회복지 조직은 보조금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조직에 뭘 중요시해요? 미션 달성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주민 조직은 뭘 중요시할까요? 조직보다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중요시하겠죠. 그러니 얘는 맞는 지문입니다. 자, 니은을 볼까요? 지역사회 개인 모델은 자 공식적인 사회복지 조직은요 사회행동 복지관에서 으쌰으쌰 하면 안 돼요. 왜? 복지관에서 으쌰으쌰 했다가는 보조금 안 나옵니다. 위탁사업 안 줍니다. 그래서 사회 행동 모델을 쓸 수가 없어요. 행동 모델을 쓸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아주 만에 하나 가끔 쓸 수 있는 모델이겠죠. 오히려 공식 사회복지 조델은 공식 사회복지 조직은요 우리가 지역사회 계획 모델 지역사회 계획 모델을 많이 쓰겠죠. 계획은 뭐예요? 프로그램. 우리 공식 사회복지 조직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행동 모델이 아니라 지역사회 계획 모델을 많이 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죠? 자, 주민 조직은 사회 계획 모델. 주민은 전문가로 구성된 것보다는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비전문가라고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비전문가에 해당됩니다. 비전문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 계획 모델을 쓸 수가 없어요. 계획은 누구에 의해서 수립된다 그랬어요? 전문가에 의해서 수립된다 그랬으니 얘도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민 조직은 어떤 데 더 많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개발이라든지 행동 모형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훨씬 더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것이 될 것이고요. 디귿, 정부 통제로부터의 자율성. 자, 공식적인 사회복지 조직은 자율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딱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정부로부터의 통제가 높습니다. 통제가 높다라는 것은 자율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자율성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율성은 낮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하라고 한 목적 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을 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율성은 떨어집니다. 반면에 주민 조직은요,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마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율성은 높습니다. 자율성은 높다라고 설명되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부가 바뀌었죠. 지문이. 그래서 디귿도 틀린 게 되는 것이고 리을, 주요 참여자입니다. 주요 참여자, 공식 사회복지 조직은 누구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수행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직 맞습니다. 주민조직은 일반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일반 주민, 비전문가. 그래서 기역, 리은이 옳은 것은 고르라 그랬으니까 기역, 리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76%가 정답 3번을 잘 체크해 주셨습니다. 조직화 기술을 묻는 문항은 18회, 17회, 16회, 15회, 14회 등
그래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자, 9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옹호 활동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옹호라는 것은 무엇이죠? 옹호라는 것은 일단 옹호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보인다. 옹호라는 단어가 보이면요. 반드시 같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불이익 집단, 불이익 집단. 그러니까 뭔가 상황에서 불합리한 상황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옹호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옹호하면 불이익, 어떤 소외 집단 이러한 단어들을 같이 연동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문 볼게요. 지역사회 내 복지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한다. 복지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것은요. 지역사회복지 실천가의 역할 중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조정하고 연계하는 것은요. 중개자의 역할입니다. 중개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것은 중개자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옹호자는 으쌰으쌰 불이익이라든지 소외 집단을 대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조정하고 연결하는 것은 중개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활동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지문 같이 볼까요? 시위회 등 정치적인 압력을 항하는 것 맞죠? 옹호. 옹호하면 행동 모델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피케팅으로 해당 기관을 피케팅 난처하게 만드는 것 행동 모델일 것이고 행정기관의 증언을 청취 요청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압력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행동에서 뭐예요? 압력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행정기관의 증언 청취를 요청한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탄원서에 서명을 하는 것도 어떤 행동을 위한 옹호의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조정하고 연계하는 것은 중개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75%입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조정, 연계하는 것은 연계 기술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기술을 물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 기술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역할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개자의 역할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중개자, 연계 기술은 뭐에 해당된다? 중개자의 기술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옹호 기술, 옹호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지역사회복지에 옹호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 기억하라고요? 불이익 집단, 소외 집단 이렇게 뭔가 차별받고 있는 단어들이 나와야만이 옹호 기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고 또 옹호가 나오면 지역사회 행동 모형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답을 찾는데 상당히 수월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 17, 15, 14, 12, 11회 등 문제가 출제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지역사회 사정 유형에 대해서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지역사회 사정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역사회 사정 유형에는 여기에 보면 하위체계 사정, 포괄적 사정, 자원 사정, 문제 중심 사정, 협력 사정 이게 전부 다 사정의 방법 맞네요. 그죠? 하위체계는 말 그대로 어떤 체계를 살펴보는 것이고 포괄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포괄적 사정이라 그러고 자원은 말 그대로 자원 중심 사정이고요. 문제 중심은 뭐예요? 거기에서 핵심 문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핵심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협력 사정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죠? 어떤 관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지문.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자원봉사자 수.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프로그램 유형과 이용자 수, 자원봉사자, 이용자, 예산은 다 어디에 해당될까요? 하위체계인가요? 포괄적 사정인가요? 아니죠. 뭔가 자원 중심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원봉사자도 자원에 해당되고 예산도 자원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포괄적 사정보다는 자원 사정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나오지 않았죠. 관계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6%가 정답을 잘 찾으셨습니다. 포괄적 사정은 특정 문제 혹은 특정 집단이 아닌 지역사회 전반, 전체적으로 사정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문제 중심은 핵심 문제, 우선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그 특정 문제의 핵심 문제를 중심으로 사정을 합니다. 하위 체계는 말 그대로 하위, 지역사회의 특정 하위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고, 자원은 권력이라든지 예산, 재정이라든지 예산, 서비스의 인적, 물적 자원, 이러한 자원 중심으로 사정하는 것. 그래서 지문에서는 자원 사정에 해당됐었죠. 그리고 협력 사정은 파트너, 참여자들이 파트너로서 뭘 하는 거예요? 함께 수행하는 사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정 단계 17회, 16회, 15회, 14회 등 문제가 출제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11번 같이 살펴볼까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모델은 그랬습니다. 행복사회복지관, 복지관 이름이 행복인 거예요. 지역 내 노인, 장애인, 아동을 위해 주민 스스로 돌봄과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자조 모임을 지원했다. 여기에 보면 주민 스스로 자조 모임,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하였다라고 하면 우선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요. 우리가 뭐를 찾아보냐면 로스만으로 우선 연결해 보세요. 로스만으로 보면 개발 모델, 계획 모델, 행동 모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민 스스로 자조 모임, 역량 강화 이런 부분이 나면 개발이죠. 그럼 개발을 먼저 봅시다. 웨일과 갬블의 연합 모델. 연합 모델은 뭐에 해당되죠? 행동에 해당되잖아요. 합리적 계획 모델. 계획이 들어갔으니 이거는 계획 모델에 해당할 것이고, 커뮤니티 케어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연대 모델, 행동 모델에 해당될 것이고,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잘 모르지만 우리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 개발 모델에 해당됩니다. 근데 커뮤니티 케어도요,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커뮤니티 케어는 포플의 모형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럼 정답은 개발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냐, 기능적 지역 조직 모형이냐, 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능적이 들어가면 뭐 반드시 어떤 단어가 들어가요? 공동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기능적 지역 조직이라 그러면 공동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커뮤니티 케어는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범 사업 중에 뭐가 있어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있죠. 이 커뮤니티 케어는 어떤 거죠? 돌봄이 필요한, 케어라는 것이 돌봄이잖아요.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들이 어디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뭘 하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플의 모형을 다시 한번 보시면, 포플의 커뮤니티 케어 모형은 어떻게 설명되냐면 바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뭐예요? 지역 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어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어떻게 그 지역 안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뭐라 그런다? 커뮤니티 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가장 적절한 것은 말 그대로 커뮤니티 케어 3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플의 모형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이 지문에서 우리는 이제는 미국의 모형뿐만 아니라 영국의 포플의 모형도 같이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나오지 않았던 포플에서 나오다 보니 정답률이 40%. 그죠? 오답률도 어디에 많이 했어요? 아까와 같이 보면 5번에 오답을 할 확률이 많죠. 5번을 한 친구들은 그래도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기능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통합이라는 단어가, 공동체라는 단어가 같이 연동되어지고, 지금 얘기했던 지문은 돌봄이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 포플의 커뮤니티 케어 모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장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이해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었고요. 자, 12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입니다. 지역 주민의 강점을 인정하고, 강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 이러한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죠.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구성원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중요시한다. 여기에서 답을 봤더니
이것은 그냥 바로 1번 찾을 수 있는 지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하고 말고 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답률도 94%에 해당하는 것이죠. 94% 정답률인데 설명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9장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기술을 같이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번입니다. 네트워크 기술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네트워크 하면 어떤 주민 조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번 같이 보죠.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네트워크 기술의 특징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중요하죠. 사람의 관계, 이러한 자원의 관계 중요합니다. 사회 정의 준수 및 유지. 이처럼 사회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게 떠오르죠? 행동. 지역사회 행동 모형이 떠오르죠. 그리고 사회 정의 준수 유지하면 지역사회 행동 모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옹호라는 것도 나오겠죠. 옹호를 통해서 뭘 하는 것이죠? 옹호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불평등을 받고 있는 집단,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집단, 어떤 차별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옹호이고 옹호가 나오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정의의 준수 및 유지는 네트워크 기술이 아니라 뭐에 해당되겠어요? 옹호 기술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효율적인 관계,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같은 말이죠.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나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같은 말이죠. 그리고 시민의 연대의식. 이 부분은 1번과 3번은 어떤 자원에서의 관계라 그러면 4번은 참여를 통한 시민의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고 5번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의 연결. 그래서 1번, 3번, 5번은 거의 같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연대도 관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1, 3, 4, 5번은 네트워크 기술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회 정의하면 옹호 쪽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 준수 및 유지는 옹호 기술의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답률 84%가 정답을 잘 찾으셨습니다. 네트워크 기술 19회, 18회, 17회, 15회, 14회, 13회, 12회, 10회 등 최근에도 반복적으로 출제되어지고 있는 이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한 기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A. 가족 캠프를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 10세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뭐가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A는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영 클럽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자원봉사자. 여기 보면 됐죠? 예산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자 운영진에게 모임 개최를 요청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어요? 불이익이라든지 이러한 단어들이 없어요. 적어도 이 문항에서는. 그래서 옹호가 아니죠. 자,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과 자원봉사를 확보하고 있어. 근데 어떤 교육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러면 지역사회 교육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역량 강화 부분도 전혀 언급이 되어지고 있지 않아서 3번도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수영 클럽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확보하고자 운영진에게. 자, 이러면 조직에 관한 얘기도 거의 없죠. 그죠? 어떤 조직화 이러한 부분들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직화도 그나마 있어요. 그죠? 그나마. 그죠? 10세대를 대상으로 했으니 그나마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예산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했다. 예산과 자원봉사를 확보하고자. 이게 주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답은 옹호, 인파워먼트, 지역사회 교육은 이미 없고요. 조직화나 자원개발 동원에서 조금 더 가까운데 여기에서는 뭐냐? 자원에 관한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번 자원개발 및 동원이라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을 때는 이 지문에 과연 이 내용들이 1번의 내용이 있는지
2번의 내용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분석가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답률이 92%죠. 많죠.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자원, 예산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요. 문제의 사례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한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원, 동원 기술 16, 14, 12, 10회 등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자, 15번입니다.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분권은 언제 이루어졌죠? 1995년 이후에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주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지방분권으로 주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죠? 맞습니다.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됐다. 아니죠. 중앙정부의 책임성 오히려 약화가 되면서 누구? 지자체의 책임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는 것이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지방분권 한 이유가 뭐예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 한 것이죠. 4번 지역 간 복지 수준의 격차. 이것은 지방분권을 했을 때의 단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점. 그죠?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옳은 설명인데 특히 지방분권을 이루었을 때 단점의 요소가 이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지역 간 복지 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서울의 지방분권 실수로 인해서요. 서울의 복지와 제주도의 복지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에 의한 단점이기 때문에 옳은 설명에 맞습니다. 5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방정부의 책임성은 당연히 지방분권으로 인해서 약화가 된다라고 해서 잘못된 설명은 2번에 해당됩니다. 97% 엄청 많은 학생들이 정답을 잘 찾으셨네요. 지방분권화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죠. 19회, 18회 등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이력이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 또 지방자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됐습니다. 지방자치는요, 중앙에서 획일적인 것보다는 좀 더 쪼갰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로 선출된다. 맞습니다. 지방분권으로 인해서 지자체 단체의 장이 선거로 출제가 됩니다. 선출이 됩니다. 언제부터요? 1995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지역 문제에 대한 자기 통치 원리를, 지역의 문제는 어떻게 된다? 스스로가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처음으로 실시했다. 여기에 1990년대, 1990년대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딱 1990년이라고 해버렸어요. 1990년. 아니죠. 언제요? 1995년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지문에 가끔 1990년대라고 해서 연대라고 하면 맞는 답이 되지만 1990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주민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옳은 지문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95년 6월 지자체단체장을 선거를 실시하면서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래서 정답률을 봤더니요. 35% 5번과 많은 분들이 혼동했습니다. 혼동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걸 거예요. 1990년대라고 착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읽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번 문항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방분권요. 19회 한 문제, 18회, 그리고 15회, 14회, 12회 등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7번 같이 살펴볼까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언제부터 실시가 되죠? 네, 2003년에 조금 설명해 볼까요? 처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2003년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이 됩니다. 이 개정이 되면서 어떤 내용을 담죠? 시군구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협의체를 둘 수 있다. 그리고 4년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졌고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니 여기에서 이제 뭘 하겠어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해야죠. 그래서 2006년에 계획 수립을 하고 2007년부터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같이 풀어보시죠. 1번 옳은 것은 이에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 아닙니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요 4년에 한 번씩 보장계획을 수립하는데 한 번 수립하면 4년 동안 계속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면요 매해마다 1년 단위로 다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연차별 계획에서 기존에 수립했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삭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의 제4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에 같이 참여했었는데 4명의 연구진 중에 1명이었는데 저희가 4기 제주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연차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세웠던 4기 계획에서 이거는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문화예술 쪽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됐어. 그러면 4기 계획에서 어떻게 해요? 수정 변경해서 해당하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을 대입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 없다? 아닙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2번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당연히 사회보장 계획과 연계돼야 이것이 체계적으로 수립이 되지 얘와 얘가 별도이면 또 대립적이면 둘 중에 하나는 계획으로서의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옳은 것이네요. 그래서 잘못됐고 연계되도록 한다. 그럼 2번이 정답에 해당될 것이고요. 자, 세 번째 3년마다 아니죠. 3년이 아니라 4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뒷부분은 맞습니다. 매년 연차별 계획은 수립해야 된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3년마다가 아니라 4년마다. 이게 잘못되어 있고요. 4번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지문도 잘못됐는데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요. 시군구에서도 수립을 하고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지역에 어쨌든 하나의 지역을 해야 되니까 제주도로 치면 제주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같은 해에 수립하고 다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각각 수립합니다. 그러니 시도 단위 보장 계획이 있고 시군구 단위 보장 계획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도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니 여기는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러면 시도는 어디에 심의를 받느냐면 시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심의를 받습니다. 이해되세요? 시도는 그 위에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시군구의 계획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심의를 받는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 지문은 잘못됐지만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식 하나를 늘리셔야 됩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평가 지원 등을 위한 지역사회 보장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없어요. 이 부분은 아직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문이고요. 그래서 정답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과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만이 두 가지가 같이 협력하고 또 상생하면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7%가 정답을 잘 찾으셨습니다. 1번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변경할 수가 있고요. 3번은 매년마다 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4번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교육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친다라는 것. 5번 지역사회보장 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아직 없습니다. 네, 지역사회보장계획은요. 시험에 최근에 가장 많이 출제되어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제죠. 18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가 앞에 설명했죠. 2003년에는 어디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것이 맞았으나 2014년에 사회보장 급여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급여법으로 이 내용이 이관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른 말로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바꾸셔야 되고요.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10명 이상 40명 이하입니다. 40명. 임기는 2년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시도 시군구는 10명에서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맞는데 읍면동으로 가면 읍면동은 어떻게 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요. 10명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맥시멈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3번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건의한다.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건의한다. 이거 맞는 표현인데 이게 언제냐면 이때예요. 이때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업법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있었잖아요. 이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을 때의 내용이 이거입니다. 왜? 저기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2014년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면서 언제부터? 여러분들 또 이때가 아니라 2015년부터 시행해요.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되면서 이 부분은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 자체는 언제 있었다? 이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여기 복지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4번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을 축소시켰... 아니죠. 기능을 어떻게 하겠어요? 더 증대시켰겠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고. 5번째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그리고 읍면동 협의체 간 수평적 네트워크. 맞습니다. 이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평적 네트워크다.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시군구가 읍면동보다 높으니까 시군구 밑에 읍면동이 있다라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는데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직 구조가 아니라 뭐다?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수평적 네트워크라고 잘 설명했기 때문에 옳은 것은 5번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정답률이 조금 낮죠. 그래서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시군구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직 구조가 아니에요. 행정단위상 수직인데 우리 협의체는 상하구조 단계가 아니다.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언제부터? 2014년부터. 그래서 시행은 2015년부터.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에서 40명 이하의 협의체 위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4번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이 축소가 아니라 확대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같은 해에도 여러 문제가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서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9번. 다음 사회복지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관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에 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문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문을 한번 같이 봅시다. 네, 행복시. 시의 이름이 행복시예요. 직영하고 있는 A복지관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욕구 충족과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와 달리 심의기관입니다. 심의기관이에요. 심의라는 것은 심사할 수 있지 뭐는 없어요? 의결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심의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심사하고 의결, 결정하는 것을 심의의결이라고 하는데 운영위원회는 어디까지만 된다? 심의까지만 된다. 의결권은 어디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사회,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상위 이사회에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죠. 1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맞습니다. 심의. 자원봉사 개발 관리는 지역 조직화 기능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취약계층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 부분 또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 주민 모두이다. OX, O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입니다. 뭐예요? 취약계층 주민만 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다라는 거죠. 지역 주민 모두가 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련해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기의 지문은 맞죠. 취약계층 주민에게 우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지문 자체는 맞습니다.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죠.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5번.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에 한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아닙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필요하면 어떻게? 사회복지법이나 비영리법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탁 줄 수가 있는 거죠. 위탁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5번입니다. 설치 운영은 누가 할 수 있어? 국가나 지자체에서 할 수가 있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누구? 사회복지법이나 비영리법인에 어떻게 할 수 있어? 위탁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률 44%.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 중 하나로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뭐한 경우? 필요한 경우는 사회복지법이나 비영리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사회복지관 18회, 17회, 16회, 15회, 14회 계속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관과 협의의 문제는 사회복지 협의의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되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협의회 문제 나왔네요. 그죠? 사회복지 협의회는 어때요? 법정단체입니다. 법정단체인데 시도는 의무 설치입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군구는 설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입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 수 있다. 자, 봅시다. 1번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이다. 맞습니다. 민관협력을 위해 시군구에 설치된 공공기관이다. 아니에요. 이 민관협력을 위해 시군구에 설치된 공공기관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민관협력을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는 뭐예요?
협의회는 4번에 설명된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간 연계 협력 조정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협력은 협의체,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간 연계 협력 조정 등은 협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 두시죠. 잘 안 봤던 지문이기 때문에. 5번 광역 및 지역 단위 사회복지협의회는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인이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죠. 광역, 그러니까 광역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도, 그러니까 협의회 자체가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자체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률 45%.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기관, 민관이 아니라 민간기관이다라는 거예요. 민간 협력을 위해 시군구에 설치된 공공기관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18, 17, 14, 11, 10회 등 최근에 꾸준하게 출제되어지고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공동모금회, 기획, 홍보, 모금, 배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나 공동모금회 전부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다라는 것. 세 번째, 지정기부금 모금단체이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요, 지정기부금 모금단체가 아니라 약간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도록 일부러 지문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법정 기부금 모금단체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해당될 것 같고요. 지정기부는 모금을 할 때 특정한, 이건 어디에 써달라고 딱 지정해서 그 기부금, 사용처를 지정하는 것을 지정기부금이라고 하지, 지정기부금을 이렇게 하는 모금단체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지정기부금만 받는 모금단체는 아닙니다. 공동모금회가요. 4번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는 민간 운동적인 특성이다. 전부 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같이 지문 살펴봐 주시고요. 네, 정답은 36%인데 2번을 많이 했네요. 2번 지문이 뭐였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정기부는 기부자 특정 대상 및 분야에 대해 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써주세요라고 딱 지정하는 것을 얘기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지정기부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지정 없이 기부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겠죠. 그냥 우리가 공동모금에 기부하는 것은 지정기부가 아닌 것이죠.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관련된 17, 14, 13, 11, 10회 등 꾸준하게 출제되어지고 있는 이력이 있습니다. 자, 22번 사회적 경제 주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최근에 시험에 변화되는 어떤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시험이 자주 출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회적 경제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세계적으로 1970년 이후에 복지국가에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죠.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합니다. 복지 예산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복지 사업을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복지 사업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가치에 동의되면 그 동의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스스로 돈을 벌어서 복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뭐예요? 사회적 기업인 거예요. 복지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돈을 주지 않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기업의 형태로 돈을 벌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고 그것이 사회적 경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는요, 그냥 단순히 이거는 암기 문제로 보죠. 사회적 경제는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 기업을 합쳐서
사회적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암기하시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 기업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사회적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정답 5번이라고 체크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 자활 기업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률 83%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최근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15, 16, 17, 18 꾸준하게 출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역사회복지운동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네요. 네, 계획되지 않은 지역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운동을 보면 계획되지 않은 조직적 활동이다.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그래도 계획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계획되지 않은 잘못된 것 같고요.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전문가와 누가? 지역 주민은 비전문가죠. 우리 항상 지역사회복지의 어떤 특이한 점은 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도 같이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잘못됐고요. 개인의 성장과 변화. 아니요, 지역사회복지는 항상 지역 주민 전체라는 것.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클라이언트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지역 전체의 성장과 변화라고 보시면 되죠. 노동자, 장애인 등 일부 주민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 그래서 3번, 4번이 다 틀린 것이고요. 복지 권리 시민의식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에 있다. 사회권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죠? 약간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90%가 정답을 잘 찾으셨고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의식적이면서 조직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이고 사회복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지만 주체는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비전문가도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복지의 확산과 발전,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 전체를 의미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 운동은 일부 계층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운동 18회, 17회, 15회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자, 24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아른스테인의 주민 참여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다시 하겠습니다. 주권을 어디로? 협회로. 주권을 협회로 상담했더니 어떻게 했다? 정치적으로 조작했다. 이렇게 봅시다. 이거는 그냥 암기하기 위한 것이 좀 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주권을 협회로 상담했더니 정치적으로 조작했다. 아른스테인은 8가지 단계로 주민이 얼마나 그 안에서 발언권이 있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주권을 어디로? 협회로 상담했더니 정치적으로 조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순서대로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주권, 주민 통제입니다. 주민 통제. 그 다음에 권한, 위임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 협회는 뭐죠? 협회는 협동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회는 회유에 해당되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치료, 그 다음에 조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민통제, 권한위임, 협동관계, 회유, 정보, 치료, 조작 모르면 이렇게라도 암기하자는 거죠. 왜? 아른스테인 같은 경우는 시험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주권을 협회로 상담했더니 정치적으로 조작했다. 그래서 주권, 주민통제, 권한위임, 협동관계, 회유, 정보 제공, 치료, 조작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순서뿐만 아니라 내용도 알아야 되죠. 조작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주민은 단순 참여만 합니다. 단순 참여만 하고 뭐가 없어요? 행정에서의 관심은 제로입니다. 행정에서의 관심은 제로인 수준입니다. 치료는
어떤 것이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을 제시하지만 어떻게 돼요? 듣지 않아요. 자, 우리 치료.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감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그 의견을 듣지만 감기라고 믿지 않죠. 자기가 이렇게 진단한 다음에 이거는 중이염입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치료는 의견은 제시하지만 듣지는 않는 거예요. 정보 제공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하지만 뭐는 없어요? 피드백은 없어. 이거 중요해요. 피드백은 없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유는 뭐예요? 회유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위원회를 구성해서 듣고자는 합니다. 뭐 하나 빠졌죠? 회유 상담을 빠졌네요. 여기에 협회 상담인데 여기 상담이 빠졌습니다. 자, 상담부터 할게요. 자, 상담이라는 것은 공청회를 하는 겁니다. 상담, 공청회. 자, 정부나 지자체에서 뭘 하는 거예요? 공청회를 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안 보인다고 투정 부리지 말아주세요. 여기 좁은 공간에 쓰다 보니까 자, 상담은 공청회를 하는데 참여를 유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이겠죠. 우리 공청회 보면 많이 형식적이죠. 자, 회유는 위원회를 합니다. 회유는 위원회를 조직을 하는 거예요. 위원회를 조직하지만 이 위원회는 뭐가 없어요? 의결권이 없다 그랬죠. 심의권까지만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동은 말 그대로 어떤 협상협력이라 그럴까요? 협상을 유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권한이임은 강력한 권한이 있다. 강력한 권한이 있다. 주민통제는 뭐예요? 주민이 스스로 이러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지금 좁은 공간에 개발세발 써서 여러분들이 좀 난해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깨끗한 종이에다가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순서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순서를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주권을 협회로 상담했더니 어때요? 정치적으로 조작한다. 주권, 주민통제, 권한, 이임, 협동관계, 회유, 상담은 그대로 상담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 정은 뭐예요? 정보 제공, 정치죠. 치는 치료, 조작 맨 마지막입니다. 조작은 이거예요. 단순 참여인데 전혀 듣지 않는다 그러면 뭐에 해당돼요? 조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는 뭐예요? 듣기는 듣지만 어때요? 의견을 제시하긴 하지만 듣지 않는 것 치료이고요. 정보 제공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뭐는 없어? 피드백은 없다 그러면 정보 제공이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공청회를 둬요. 공청회를 두긴 두지만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지만 형식적인 경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회유는 어때요? 위원회에 자격을 주긴 하지만 의결권이 없는 심의권만 든다라는 것. 협동관계는 협상을 유도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가면서 주민의 권한이 위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권한이임은 강력한 권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권한이임입니다. 주민통제는 뭐예요? 주민 스스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주민통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봅시다. 여기 보면요, 위원회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답은 뭐예요? 위원회, 회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아 나가시는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답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률이요, 자주 출제되었지만 47%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작은 가장 낮은 단계이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즉 뭐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 그러니까 0. 주민의 참여는 뭐예요? 제로다라고 보시면 되고, 치료는 어때요?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만 어때요? 듣지 않는. 정보 제공.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데 뭐는 없어? 피드백은 없어요. 피드백은. 환류는 없는 거. 환류가 다른 말로 피드백이죠. 상담은 공청회나 집회를 하지만 뭐예요? 형식적인 수준이다 라는 것이고요. 형식적이다. 회유는 뭐예요? 위원회에 자격을 주긴 하지만
뭐예요? 심의권까지만 있다라는 것이고, 협동관계는 협상을 유도한다라는 것, 권한임은 강력한 권한 행사, 주민통제는 주민 스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주권을 어디에다가? 협회에다가 상담을 했더니 어떻게? 정치적으로 조작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8가지의 단계, 아르스테인의 8단계를 보시면 17회, 16회, 14회, 12회 등 시험이 출제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최근 지역사회복지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요, 이렇게 단순하게 그런 어떠한 변화의 연도를 잘 꿰뚫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 암기 테스트도 시험에서 좀 이렇게 꺼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회 서비스원 시범 사업은 현재도 우리나라의 ING 중인 사업인데요. 언제부터 시행됐냐면 2019년부터 대구라든지 서울 이렇게 4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으로요. 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언제냐면 2012년에 어디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되냐면 시군구 단위로 희망복지지원단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즉 사통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통망이라고도 현장에서 많이 하고, 행복이음구축은 2010년에 행복이음이 구축이 됩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2017년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차동을 중심으로 해요. 차동과 같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디귿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기억.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요, 정답률 55%를 맞추고 있고요. 디귿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통망, 행복이음 시스템은 2010년에 구축이 되었고,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에 시군구 단위 통합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희망복지지원단은요, 시군구 단위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읍면동 단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2년에는 시군구 단위의 희망복지지원단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찾아가는 보건복지부 서비스는 2017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팀을 설치했다. 권역형과 기본형으로 팀을 설치해서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공공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 기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디귿, 니은, 리을, 기억의 순서대로 시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도 18, 17, 16, 15, 12, 11, 12 이렇게 나오고 있죠. 최근에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지고 있죠. 왜?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가 실제로 현장에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과 2018년에 중평 모녀 사망 사건, 그리고 2018년에 구미 부자 사망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지역사회 복지가 많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지역사회 복지론 즐겁게 또 현장과 접목하면서 학습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19회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